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제가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먹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GMO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GMO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다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만 하고 지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GMO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GM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GMO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그러면 GMO와 관련돼서 몇 가지 탑픽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GMO는 품종 개량의 일종일 뿐이다. GMO를 옹호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력들, 그들은 GMO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보시면 야생별을 개량해서 별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돌콩을 개량해서 대두를 만들고, 그리고 테오신타라는 식물을 개량해서 옥수수를 만들고, 그리고 늑대를 개량해서 다양한 품종의 개를 만들듯이 GMO 또한 그냥 인간의 목적에 맞춰서, 지금은 이제 과거랑 틀리게 과학이 좀 더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에 맞춰서 품종을 좀 더 개량한 그런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양한 식물이나 동물 그런 것 갖다가 개량한 것처럼 GMO 또한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GMO에서 작물을 개량하는 방식이 토마토가 무르지 않게 한다거나, 바나나의 보존기간 늘리고 해충 저항성을 갖는 옥수수, 아니면 제초제 내성을 갖는 콩,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기존에 우리 인류가 다양한 곡물들, 동물들 그런 것들을 개량한 것은 어떤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생명 내부에 있어 벌어지는 그 내밀한 어떠한 방식은 우리 인류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가능한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동식물을 개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마토를 무르지 않게, 토마토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무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바나나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썩는 거고, 그리고 옥수수나 이런 식물들은 이게 옥수수라는 거를 인간만 먹는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수많은 곤충들 또한 먹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근데 그런 식물을 해충이 먹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제초제를 뿌렸는데 제초제를 뿌렸으면 당연히 풀들이 말라 죽어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제초제에 죽지 않게끔 생명의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가 조작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 우리 인류가 다른 동식물을 육종했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유전자 자체를 조작했을 때 그게 인간에게도 그렇지만 자연의 다른 동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과 과거의 육종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GMO 개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GMO를 개발한 이유가, 이거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가져온 자료이고, 서울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GMO 식품은 제초제 저항성, 생산량 증대, 식량 확보, 기능성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GMO가 개발된 것은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GMO가 개발된 것은 1970년에 몬산토는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버는데, 이제 이러한 제품에 대한 특허권은 30년간 유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에 독점권이 해제되고 다른 많은 화학회사들이 이 제초제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익 자체가 지속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모색하게 되고, 그 방법으로서 글리포세이트의 저항성을 갖는 GMO 종자를 개발합니다. 그렇게 GMO 종자와 이 글리포세이트 제품인 라운드업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GMO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니엘 찰스 기자는 GMO의 라운드업 레드 유전자는 몬산토가 제초제를 더 많이 팔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GMO는 몬산토가 그냥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지, 인류의 식량 위기 극복 그런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GMO 찬성론자들은 GMO 종자로 곡물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네, 물론 GMO 종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식물 생산량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된 거가 이유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옥수수밭은 끝이 없이 이렇게 드넓습니다. 이렇게 드넓은 옥수수밭을 사람이 일일이 파종을 하고 또 제초제나 살충제와 같은 농약을 뿌리고 그러면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드넓은 밭에 영농 장비를 이용하고 헬기나 경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그럼으로써 곡물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러한 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 같이 들 수도 있지만 텃밭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17년 정도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인데요. 이 아이가 4살이고 지금은 이제 21살이 됐습니다. 제가 주말 농장을 했던 모든 텃밭은 유기농 텃밭으로 농약이나 살충제, 제초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말 농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또 이런저런 풀들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렁이, 달팽이, 그리고 애벌레, 그리고 땅강아지, 이런저런 거미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곤충들이 살아갑니다. 이 밭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곡물을 재배해서 걷어서 먹기도 하지만 그 공간 자체는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면서 그곳 생태계를 끊임없이 순환시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곤충들, 또 땅속에 수많은 균류와 곰팡이, 그런 미생물들, 그런 것들이 건강해야지 그러한 토지는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본 그런 농약과 살충제, 제초제, 그리고 대형 영농 장비를 이용한 그런 방식은 그 땅을 계속 손상시키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서 땅이 지력이 약해져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 지금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6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들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GMO 작물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고, 또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GMO 작물 재배는 굉장히 많은 석유가 소모되는 그러한 영농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GMO 작물로 풍요하게 생활하지만 언젠가는 지금 같은 방식을 지속 가능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GMO 표시제가 실시되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건강과 관련돼서 책을 많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사들의 유튜브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의사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GMO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어서 우리는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GMO 수입량은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GMO 곡물들이 수입되고 있고 품목별로 보면 농업용 옥수수, 식품 대두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곡물들이 수입되지만 마트나 그런 데 가서 GMO 제품은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2019년부터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근거로 해서 GMO 제품에 대해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시 대상 항목에서 보면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 제품에 이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면 이런 제품들 식용유, 간장, 된장, 당류, 주류 이런 제품들은 콩이나 옥수수 그런 거 다 쥐어짜서 기름만 생산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고 그러니까 GMO를 표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옥수수를 발효해서 술을 만드는 경우도 옥수수 자체는 정제해서 다 걸러내기 때문에 GMO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물 같은 경우는 보면 오늘날 공장식 축산에서 사육하는 대부분의 가축들이 GMO 옥수수와 GMO 대두로 만든 사료를 먹여서 사육합니다. 근데 이렇게 GMO 곡물을 먹여서 사육한 가축에 대해서는 그런 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 먹거리와 관련돼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GMO 옥수수, GMO 대두 이것을 먹는 가축의 몸 그것도 결국 GMO로 만들어진 그런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에 대해서는 그런 GMO 곡물을 먹여서 사육했다는 그런 표시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거는 우리가 흔히 돈 세탁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문제가 있는 돈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세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면 가축을 이용해서 GMO 곡물을 세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GMO 표시 기준은 모든 나라가 우리처럼 그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GMO 단백질 잔류 기준으로 해서는 미국, 호주, 일본, 한국 이렇게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이런 나라들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를 썼다라고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EU나 중국 같은 경우는 GMO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단백질이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끊임없이 GMO 원료 사용 여부로 GMO 곡물을 사용했다고 표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식약처의 입장은 GMO 표시가 너무 많아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고 또 식품 원가를 상승시켜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MO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GMO 표시를 한다고 소비자들이 왜 불안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포장을 하는 건데 거기에 글자가 몇 개 더 인쇄한다고 식품 원가에 얼마나 그게 영향을 끼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식약처에서는 GMO 원료에 따라 표시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식품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GMO 수출국인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행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GMO의 안정성은 검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노벨상 수상자 110명이 GMO가 안전하다고 얘기했고 근데 그에 반해서 프랑스의 연구진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GMO 옥수수를 장기간 섭취시킨 암컷쥐에서 50에서 80%가 종양을 갖게 됐고 그것에 비해서 대조군은 30%만 종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GMO 옥수수를 먹였을 때 종양 발생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연구뿐만 아니라 GMO의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성하는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A라는 어떤 제품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누구는 안전하다, 누구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논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제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거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특히 이런 GMO 같은 경우는 인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생산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한 그런 제품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초제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면 그 GMO를 생산하게끔 만든 글리포세이트였는데 그 제초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근데 보시면 글리포세이트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EB 등급 물질로 규정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초제를 옹호하는 기자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들 그리고 그런 학자들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GMO는 윤리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건강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윤리 문제를 제기하냐고 의아해 하실지 모르는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생명윤리학 박사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를 비롯한 여러 책들을 펴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또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두 권의 책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런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의 기본적인 관심은 우리가 다른 동물들 그리고 다른 생명들과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GMO 문제를 살펴보면 다른 존재를 나의 욕구의 수단으로 취급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족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중국의 여자들을 남자들이 자신의 어떤 성적 취향이나 극에 맞춰서 발을 작게 만들려고 아주 작은 신발에 꽁꽁 동임해서 발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기형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이 여성들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여성을 남성의 도구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 아일랜드라고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외딴 지하 실험실에서 굉장히 잘 관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유전적인 간이나 심장이나 어떤 특정한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 장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장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유전자를 배양해서 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을 건강하게 관리합니다. 그러다가 그 돈을 낸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람들을 죽여서 장기를 떼어내서 그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A라는 사람이 돈을 내고 또 자기 유전자로 이런 클론을 만들어서 성장시켰을 때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다 한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고통을 받고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죽여서 장기를 꺼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다들 100% 이야기할 텐데 다른 생명을 인간의 목적에 맞춰서 그렇게 조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래서 아까 보면 토마토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 식물들은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도 먹어야 되는 그런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만 이용하고 다른 생명체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 이게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다른 생명체를 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보면 자연의 수많은 생명체들은 생태계 내에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정된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들은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태계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GMO 논의에서 감춰진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GMO로 인구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인구는 1900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해서 작년 11월에 80억이 넘었고, 그리고 2050년경에는 100억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미래 세대의 인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GMO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게 바람직한 방식일까요? 이 또한 너무 생명의 관계를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GMO를 개발한 이유가 생산량을 증대하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지금과 같이 인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프리츠하버라는 사람으로, 이 과학자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키는 이 하버보스 공법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질소 양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됐습니다. 당시 1920년에 이 프리츠하버는 농업과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킨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증가한 생산량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 곡물 증가로 인해서 인구 또한 더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같은 심각한 인구수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은 급격히 멸종되고 파괴되고, 그래서 2019년 유엔은 지구 생물종 중 50만에서 100만 종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야생에 존재하는 포유류가 82%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인간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눈을 감습니다. 생태계는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생명체들이 균형을 갖고 순환이 되어져야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인간들 또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인류가 너무 과도해짐으로 인해서 다른 생태계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멸종시키게 되면 이 생태계는 건강한 순환을 할 수 없고, 그 얘기는 곧 우리 인류 또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인류가 증가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어느 생명체도 그 자연의 생태계의 균형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만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균형 속에서 존재했고, 그로 인해서 35억 년 생명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같이 서서히 늘어났지,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프리츠하버가 야기한 인구 폭증의 문제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그것은 우리 인류가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고 인구수만 증가시킨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서는 결코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기후위기도 심해지고 또 먹을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엄청난 전쟁과 약탈 그런 문제들이 더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GMO와 같은 이런 수단으로 식량을 증가한다고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가 고민해야 하는 인구 증가의 문제를 그냥 초국가적인 식량 생산 업체의 말에 현혹돼서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그 문제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도 정말 문제가 뭔지 지금 인구 수의 문제는 이게 늘어나는 건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을 GMO와 같은 그런 수단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발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GMO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GMO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나 이런 곳에서 잘 관리를 해주겠지 라는 생각에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는데 정부 그리고 관료들은 미국이나 대기업의 입장을 주장하는 편이지 일반 국민들의 또 동물들의 건강을 챙기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또 우리의 반려동물의 건강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